네, 간밤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몰려가던 투자 흐름들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좀 몰려가는 모습도 감지가 되는데요. 채권 시장 동향과 전망 짚어보면서 투자 안목을 키워보겠습니다. 오늘 머니인사이트는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젯밤 미국의 그 3월 S&P PMI가 발표가 됐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PMI를 보면은 생각보다 제조업은 부진했지만 서비스업은 잘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FMC에서 파월 의장이 경기가 괜찮다, 경기가 견고하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부진하지만은 실물 경제 지표는 단단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나왔던 PMI 이번에 어젯밤에 나온 것도 이제 심리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4.3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대부분 80% 가량이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는 서비스업이 잘 나온 부분들은 분명히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조업 부분이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좀 반영을 하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근데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 상호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존보다 굉장히 강경했던 관세 정책에서 이제 한 발 뒤로 후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제조업 심리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꿈꾸고 있지만 일단은 어제까지 제조업 심리는 조금 꺾이고 있었다는 점 확인을 하셨고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는 2월 PC 물가도 발표가 되는데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올해 이제 물가 전망치를 좀 상향을 조정을 했고 2월 P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월 PC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2.5%로 이제 지난 2월하고 1월하고 이제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핵심 같은 경우는 2.7% 정도로 이제 전월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은 연준이 PC를 바라보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PC 자체는 이제 CPI와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번 PC 물가 전망보다는 그 다음에 관세 부분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관세가 반영되는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정책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관세가 또 어떤 실물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지켜봐야겠는데 지금 그 연준의 물가 조정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세 우려를 선반영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3월 FMC에서 새롭게 이제 물가 전망치가 나왔는데 기준보다 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과연 이 물가 전망치가 관세 정책이 반영이 된 것인가 아니면 안 된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관세 정책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물가 전망치가 3월 FMC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필요가 더더욱 이제 이유가 사라진 상황인 건데 긍정적인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 부분을 반영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관세를 반영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으로 반영을 했는지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연준이 물가 전망을 했을 때 관세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한 상황이다라는 점들은 추가적으로 연준의 물가 전망치가 좀 올라갈 리스크는 상당 부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연준의 물가 전망치가 바뀔 리스크는 여전히 높습니다. 어제도 이제 보스틱 애틀랜타 연원 총재가 언급했던 게 정부의 정책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 전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체가 이제 관세라든가 이민 정책에 따라서 성장, 물가 이런 전망들이 이제 변화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일관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는 점, 바뀐다는 점들은 연준으로 하여금 좀 리스크가 있는데 긍정적인 것들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더 심화되기보다는 다소 조금 이제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점들은 연준의 물가 전망치가 기존보다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뭐 한때 라스트 마일 얘기도 나오다가 이번엔 다시 범피, 뭐 물가 인플레이션 경로가 울퉁불퉁할 것이다. 작년에 들었던 얘기로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큐티 관련해서도 3, 4분기쯤 이게 종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규모를 이제 축소하면서 종료 시점 같은 경우는 더 좀 늦춰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 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연준이 QT의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것들이 언제 저희가 확인했냐라고 보면은 1월 FOMC 의사록입니다. 네. 1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는 연준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되기 전까지 QT를 종료 혹은 축소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조금 연준이 QT의 그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 보시면은 이번 FOMC 전에 블룸버그에서 이제 현지 이코노미스트들, 미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QT가 이번에 종료 혹은 감소가 나올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10% 정도만 이번에 QT가 감소가 될 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90% 이상이 QT의 감속이 2분기 이후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연준의 QT 감속이 나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1월 FOMC 의사라고 보면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일시적인 QT의 감속을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한 걸 보면은 뭐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제 줄여 나가는 건지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은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언급을 했냐? 이번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좋은 시점이다. 여러 가지를 반영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거를 고려하면은 이번에 줄어들은 QT의 속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연준이 좀 깜짝 서프라이즈로 QT의 속도를 조절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2019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2019년에 생각보다 QT를 허겁지겁 종료를 했습니다. 원래 7월쯤에 QT를 끝내기로 했었는데 단기자금 쪽에 연초부터 문제가 생기니까는 이거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종료를 했던 거죠. 그런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한번 QT가 허겁지겁 끝난 상황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최대한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속도를 줄여 나가는 게 더 길게 갈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500km 정도가 나오죠. 100km로 가면 5시간이 걸리겠지만 50km로 가면 10시간 걸리는 건데 지금은 기존의 100km에서 50km로 속도를 줄였다.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속도를 줄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서프라이즈의 이제 그 결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금리 하락 재료로 좀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QT 속도도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주식시장, 뉴욕 증시는 더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컸지만 뭐 취임 30일 이후부터 주식시장은 오히려 조정받고 있고 미국 가계자산에서 이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40%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 조정이 이루어지면 연준 푸시 나타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FOMC를 보면은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던 게 실물 경제가 중요하다. 네. 이거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했죠. 동일한데 좀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은 금융시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전달되는 1차적인 경로이다. 그 자체가 금융시장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이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까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최근에 주식 같은 경우가 1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실물 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좀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파월이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파월이 충분히 조금 더 도비시하게 스탠스를 보이면서 증시의 하방을 좀 막을 수 있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지난주에 이제 한국은행의 2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일단은 속도 조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경기를 보면은 사실 한국의 경기 상황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내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빨로 인해서 수출
경기 같은 경우도 좀 좋지 않다 보니까는 한국 경제 이제 전반적인 이런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힘이 없는 상황인 거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를 하고 있는 거죠. 작년 10월 달에 인하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총 3차례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경기만 바라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힘이 더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이번에 의사라고 보면은 한국은행은 성장만 바라볼 수는 없다. 네. 성장을 바라보면 인하를 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성장만 바라볼 수 없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환율, 가계부채 부분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1,470원 부분을 터치를 하면서 이제 1,500원 부근까지 이제 근접을 했습니다. 굉장히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계부채의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부에서도 부동산 억제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 부분이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정부의 정책대로 부동산 시장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인하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작년 7월하고 8월로 좀 돌아가 보면은 작년 7월과 8월에는 성장, 물가만 바라보면은 한국은행이 인하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계속 동결을 했는데 그 이유가 가계부채 때문이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니까는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생각보다 동결을 더 오랜 기간 유지를 했었는데,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까지도 한국은행은 이런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환율과 부동산과 맞물린 가계부채 문제까지 한국은행 어쨌든 좀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창용 총재 추경 언급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올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 저희는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횟수는 한 번 정도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환율이라든가 가계부채 부분을 봐야겠지만은 저희는 5월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추경의 시점이 좀 빨라지고 커진다라고 하면은 5월보다는 좀 늦은 7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인하는 이제 마무리가 돼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인하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한 차례 더 인하하지 않을까. 한 번 더 인하해서 기준금리가 2.25%가 되면은 한국의 인하 사이클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는 한 번 정도 그칠 수 있다. 5월로 예상하고 계시고, 추경이 좀 빨라지면 7월로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국채 시장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있나요? WGBI 편입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슈가 이제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금리 하락 재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작년 10월 달에 한국 국채가 WGBI라는 이제 채권 인덱스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인덱스에 포함이 되면은 왜 외국인이 들어오냐라고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이 2.5조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명목 GDP가 1.6조 달러니까는 사실 이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이 우리나라의 경제보다 훨씬 큰 자금이 이 WGBI를 추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인덱스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일부분 인덱스에 포함되는 비중만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채권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WGBI에 우리나라가 이제 비중은 이제 최종적으로 편입되는 11월에 확정이 되겠지만은 대략 2% 초반에서 2% 중반 정도로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 원화로 80조 원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올해 11월부터 향후에 1년간, 그러니까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신규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아무래도 기존에 없었던 자금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입장에서는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재료다, 채권 시장이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재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WGBI 편입 이슈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좀 자금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는 분석도 많고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생각마다 조금은 수익률, 기대 수익률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거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조금 수요가 이전보다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지만은 여전히 시장 금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과거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전자산에 플러스 높은 이자까지 하다 보니까는 이전보다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네.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4.4%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국고 10년, 한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2.9%를 상회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한국도 매수하기에 적절한 레벨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채 10년물 국채금리 4.4%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2.9% 위로 올라갈 때 좀 채권 매수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